안녕하세요. 안락의자 탐정형의 다이도지 K의 사건 수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따라붙는 다이도지 K 최후의 사건 5편, 6편은 몰아서 뒤에 낭독해 드릴 텐데요. 소개해드린 5편의 시리즈와 다이도지 K의 최후의 사건 1, 2, 3, 4, 5, 6을 나중에 통으로 한번 다시 들으시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재밌어 하실 것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2번 들어야 완성되는 소설입니다. 물론 한 번 듣고 이해하는 분도 어딘가에는 계실 수 있겠지만요. 네,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도지 K의 사건 수첩, 와타카케 나나미 연작 추리 소설. 도둑의 엉뚱한 원한. 1장. 다이도지 K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기다리는 동안 역에 붙은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하자키 문화센터의 포스터인데 항아리 사진이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현재 진행 중인 전시회가 안내돼 있었다. 3층 갤러리에서는 하자키 문화센터 회화 전시회, 2층 전시실에서는 하자키의 명가 마에다 가문 비장품전이 오늘부터 개최, 그리고 1층 강연장에서는 여름방학 문화 강좌가 열리는 중이었다. 미스터리 문화에 관해. 강사는 어느 대학 조교수라고 되어 있었다. 다이도지 K는 안도하며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대리는 아닌 모양이었다. 포스터에 이름을 바꿔주지 않은 건 다소 유감이었지만 원래 강사의 강연을 꼭 듣고 싶었다는 팬에게 멱살 잡힐 염려는 없을 듯 했다. 하지만 자기 강연은 미스터리 문화라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이도지 K 선생님이시죠? 또렷또렷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눈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감색 차이니즈 칼라 여름 정장에 안경, 옅은 화장, 꽉 붙들어맨 머리, 검정 펌프스. 진부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보수적인 사장 비서 그 자체다 싶은 복장이었다. 그러나 키는 175cm 이상, 어깨도 여자이것만 다이도지보다 떡 벌어졌다. 손에 든 다이도지에 져서 죽어도 안 고쳐져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다이도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 상대방은 뒷표지에 인쇄된 저자 사진과 글을 번갈아 보더니 다이도지 K 선생님 맞으시죠? 굵직한 목소리로 단정하게 말했다. 다이도지는 들고 있던 팩스 용지를 말아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자키 문화센터 분입니까?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오늘 선생님 강연을 도와드릴 노가미 미기와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어느 분이 강연을 취소하셨다고 팩스에 쓰여 있었습니다만. 대타라고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가미 미기와라고 이름을 밝힌 인물은 담담하게 덧붙여 말했다. 다이도지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자체 주최 강연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경우는 전무라고 할 수 있었다. 대개의 경우 주최 측은 강연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강연을 시켜준다라는 자세로 밀어붙인다. 대신 시켜주니 고맙게 생각해라 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이도지는 제대로 된 대응에 마음이 놓여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어물어물 대답했다.
강연장까지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 문화센터까지가 뭡니까? 도보로 15분 조금 더 걸리는 정도지만 기왕 오셨으니 하자키의 관광 명소 등도 안내해 드리죠. 다이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8월 들어 왜 그런지 혹서가 누그러들긴 했지만 유일한 시즌을 맞이해 JR 하자키역 앞은 북적거리고 있었다. 가나가와의 해수욕장 치고는 이 하자키, 교통편이 나쁘고 지명도도 낮았다. 그런데도 반대로 그 틈새적인 분위기가 돗대기 시장 같은 해수욕장의 혼잡에 넌더리 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실 이 사실은 며칠 전 뉴스에서 들은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다이도지와 같은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대거 개표구를 빠져나가 오른편 해수욕장 입구라고 쓰인 간판 밑을 통과했었다. 다이도지는 저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고 절실하게 생각했다. 가능하다면 예쁜 여자와 함께. 고압적인 말투에 이 우악스러운 공무원이 아니라. 해수욕에 관심이 계십니까? 정신을 차리니 노가미 미기와가 다이도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묘한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다. 예. 헤엄치는 거 싫어하진 않죠. 잘 됐군요. 괜찮으시면 강연이 끝나는 대로 하자키 바다를 만끽해 주시죠. 직원들한테 일러서 수영복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도지를 마중 나온 차는 놀랍게도 빨간색 경차였다. 운전석에는 알로하 셔츠를 거친 금발의 포니테일이 모른 척하고 껌을 질겅거리고 있었다. 저희 하자키 시청에서는 여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알로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가미 미기와는 다이도지의 위팔을 꽉 움켜쥐고 우격다짐으로 경차 뒷좌석에 밀어넣으며 설명했다. 예. 근데 그럼 당신은? 저야 선생님을 마중하러 왔으니까요. 다이도지로서는 조금 불만이었다. 진즉 말해줬더라면 자기도 양복에 넥타이 같은 딱딱한 스타일이 아니라 청바지에 알로하를 챙겨 입고 왔을 것 아닌가. 장마가 짧아서 6월 말부터 엄청난 혹서가 계속되더니 8월 들어 느닷없이 선선해진 깜짝 놀랄 이상 기후가 이어지는 여름이긴 했지만 햇살이 강한 해변 도시에는 알로하가 어울리고 또 쾌적했다. 넥타이를 좀 늦추려는데 차가 급발진했다. 다이도지는 얼굴로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젠장. 코를 누르며 그는 생각했다. 이런 리조트 전용 날씨에 리조트 그 자체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다니 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 하고. 다이도지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아버지가 순직한 뒤 혼란을 틈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경찰관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쪽이 정확했다. 그 이래로 그는 어서 이 일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근무해오다가 작년에 염원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퇴직을 했다. 그러나 세상은 전무후무한 대불황, 대실업 시대가 한창이었고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 막연히 무직이 된 30살 남자에게 일자리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UNS 출판이라는 곳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소꿉친구와 재회를 해 어쩌다 보니 경찰에 있었을 때 보고 들은 얼간이 범죄자들에 관한 책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이 그럭저럭 팔린 데다 책임을 느낀 소꿉친구가 강연 일 등을 소개해준 덕에 현재 다이도지의 신분은 먹고 살 수 있는 실업자였다. 게다가 다이도지의 강연 실력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범죄자의 얼간이 짓거리를 듣고 좋아할 인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았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요새 들어 강연 의뢰도 늘어나더니 이번에는 다이도지에게 직접 의뢰가 들어온 것이었다. 범죄가 얼마나 수지에 맞지 않는 직업인지에 대해 1시간 떠드는 것만으로 5만 엔쯤 수입이 생긴다. 사치를 부리면 벌을 받는 법. 그건 알지만 다이도지는 조수석에 앉은 노가미 미가와를 흘낏 보았다. 노가미는 거구를 비틀어 들고 있던 검은 가죽 가방에서 캔 주스를 꺼내더니 다이도지에게 불쑥 내밀었다. 드시죠? 아니요, 목이 안 말라서요. 사양 마시고 드시죠. 시작품입니다만. 시작품? 다이도지는 캔을 보았다. 센스 없는 포도 그림. 왜 포도에 굳이 웃는 얼굴을 그려넣기까지 했는지. 센스 없는 포도 그림과 무덤덤하기 그지없는 포도 주스라는 문자. 여기 하자키에는 이렇다 할 특산품이 없어서 말이죠. 노가미가 작정한 듯 설명을 시작했다. 하자키 팜이라는 목장의 햄하고 소세지, 유제품 등이 유명하고 현지 도시락 회사가 그 고기를 이용한 고급 도시락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특별할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자키에 자생하는 머루포도를 품종 개량해서 특산품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15년쯤 전부터 시작돼서 머메이드라는 품종의 포도가 탄생한 겁니다. 머메이드? 네, 짙은 보라색의 단맛이 강한 포도죠. 2년쯤 전부터 간신히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호평을 얻고는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머루포도가 바탕이다 보니 거봉 같은 데 비하면 고급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상품화를 할까 했어요.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감상을 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다이도지는 주저했다. 경차는 난폭한 운전 탓에 덜컹덜컹 흔들리고 있었다. 강연을 앞두고 양복에 보라색 얼룩을 묻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걸 눈치챘는지 노가미가 운전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운전사는 해안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저쪽에 보이는 게 하자키의 관광명소인 네코 섬입니다. 노가미 미기와는 한가롭게 왼손으로 바다 쪽을 가리켰다. 네코 섬의 네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썰물이 되면 모래톱이 나타나 섬까지 걸어서 건널 수가 있죠. 현재는 보시다시피 바닷물로 길이 뒤덮여 있습니다만 전설에 따르면 가마쿠라 시대에 하자키 일대를 다스렸던 마에다 일족의 본성이 호조 가문의 계략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주의 손녀, 당시 13살이던 가메 아가씨가 애묘인 후지마루와 함께 자살하려고 바다로 들어가자 후지마루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고 길이 생겨서 멀리 있던 저 섬이 해안까지 불쑥 다가왔다는군요. 가메 아가씨는 섬으로 무사히 몸을 피했지만 뒤를 쫓아온 호조군은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져 무참하게 질식해 숨져 결국 전멸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모세도 아니고 이런 얕은 바닷물에 군대가 전멸할 리 있나? 다이도지는 캔을 따 주스를 마셨다.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진해서 하마터면 무참하게 질식해 숨질 뻔했다.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은 다이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거 주스치고는 너무 진한 거 아닙니까? 진하고 달콤한 게 머메이드의 특징입니다. 흔해 빠진 저질 100% 주스하고는 다르다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째째한 짓은 하지 않으니까요. 다이도지는 어서 문화센터에 도착하면 좋겠다고 절실하게 바랐다. 그러면 주스를 남긴데도 얼버무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운전사는 말없이 좌석에 기대어 앉아있고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이도지는 캔에 다시 입을 댔다. 그건 그렇지만
너무 진하고 달았다. 주스라기보다는 숫제, 시럽이었다. 이게 주스보다는요, 하자키 명물 머메이드 빙수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이도지는 필사적으로 삼키며 자신의 감상을 말했다. 아니면은 머루포도 빙수라든지요. 보라색 빙수는 좀처럼 못 봤지만은 뭐 색도 예쁠 테고 100% 천연물에 여기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관광객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아이디어군요. 노가미 미기와는 따분하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하자키에서만 판매돼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전국에 널리 판매해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욕심만 드립다 부린 탓에 심각한 적자를 기록한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말하려다가 다이도지는 입을 다물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범죄자들의 얼간이 짓거리에 관해 강연하러 왔을 뿐 포도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었다. 강연은 10시 반부터죠? 다이도지는 시계를 가리켰다. 이미 10시가 넘었다. 그만 강연장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스 다 마시는 대로 바로 출발할 테니까요. 더 이상 마시기 싫다는 다이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가미 미기와는 냉담하게 말했다. 이래서 공무원이 싫었다. 은근한 거절이라는 말은 지역 부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근면한 공무원의 사전에는 없는 모양이었다. 다이도지는 숨을 멈추고 머메이드 주스를 끝까지 마셨다. 어떠십니까? 노가미 미기와는 칭찬을 기다리는 개처럼 다이도지를 바라보았다. 토해내고 싶은 걸 필사적으로 참고 목구멍으로 넘겨 진정시킨 다음 다이도지는 노가미에게 캔을 돌려주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진한 것 같습니다. 정 주스로 하고 싶으시다면 원액을 판매해서 원하는 대로 희석해 마시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셔벗이나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왜 내가 비위를 맞춰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이도지는 저자세로 나갔다. 아니요, 주스가 좋습니다. 그것도 원액 쪽이 적당할 것 같군요. 노가미 미기와는 딱 잘라 말하고는 뒤늦게 희죽 웃었다. 왜죠? 원액 쪽이 약을 타는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진하면 약 맛도 알 수 없지 않겠어요? 다이도지는 노가미 미기와를 보고 빈 주스 캔을 바라보았다. 노가미는 캔을 흔들어 보더니 대단한데요? 전부 마셨네요 라고 말했다. 차가 다시 난폭하게 출발했다. 2장 다이도지는 코밑이 어쩐지 간질간질했다. 손을 들어 문질렀다. 손이 어쩐지 싸늘했다. 게다가 끈끈해서 기분이 나빴다. 뭔가가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꼼지락거리는 것 같기까지 했다. 다이도지는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다시 한번 뜨고 으악하고 소리 질렀다. 자신이 바닷물 속에 트렁크 바람으로 앉아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말이 이어지기 전에 전부 생각났다. 노가미 미기와 머메이드 주스, 차가 출발해 30초도 안 되어 의식을 잃었던 것. 아무래도 그 뒤에 옷을 벗기고 이곳으로 데려온 모양이었다. 다이도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우리 비슷한 것 안에 들어있었다.
대형 견을 가둬두는 우리 같은 것. 아니, 그보다 영화 조스에서 해양학자가 상어 마귀로 썼던 우리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완전히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몸을 움직일 공간은 충분히 있었다. 우리의 출입구는 사슬로 꽁꽁 묶여 있고 깜짝 놀랄 만큼 거대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사슬 한쪽 끝은 바닷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끄트머리에 콘크리트 블록이 묶여 있어도 놀라지 않겠다고 다이도지는 생각했다. 그 우리는 바위 뒤에 놓여 있었다. 아니, 놓여 있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바위 틈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양옆으로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고 이따금 파도가 그 위에서 부서져 다이도지의 머리 위에 물보라가 떨어졌다. 뒤쪽은 깊지 않은 동굴로 통했다. 바위 주변은 모래밭이기도 했으므로 깨진 유리 조각이니 녹슨 캔, 옷걸이, 치약 튜브 같은 희한한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눈앞은 바다. 멀리 모래사장인 듯한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빨강과 분홍, 노란 점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 해수욕장이리라. 요컨대 자신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움을 청해봤자 동굴에 반사될 뿐 대답할 이 없고 정신을 잃은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 해가 저물어 바닷물의 온도도 낮아진다면 몹쓸 꼴을 당할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 전에 밀물이 든다면 감의 아가씨를 추적하던 호조 가문의 군대처럼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다. 웃기지 마. 관심이 계신 건 이런 해수욕이 아니라고. 다이도지는 소리 지르고 싶은 걸 필사적으로 참았다. 자신을 여기로 데려온 건 틀림없이 노가미 미기와와 금발의 운전사일 것이다. 그들이 하자키 문화센터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건 거짓말이 틀림없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진짜 직원과 바꿔치기 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진 않았다. 즉, 강연 의뢰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 강연에 대타라는 것도 거짓말이 분명했다. 계획적으로 유인되어 물고문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기억은 없었다. 그것도 여자에게.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자 때문에 운 적은 있어도 여자를 울린 적은 없었다. 그것만은 단언할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해도 그 두 사람이 다이도지 K의 직업 및 팩스 번호를 아는 이상 다른 사람과 혼동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다이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런 짓 하면 위험해요. 뒤에서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와 다이도지는 얼어붙었다. 황급히 돌아보려 하자 목소리가 부드럽게 제지했다. 보면 안 돼요.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본 순간 얼굴에 액체가 튀었다. 눈이 몹시 쓰려 다이도지는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괜찮아요? 젊은, 하지만 10대는 아니었다. 목소리의 느낌과 잠깐 본 얼굴로 보건대 20대 후반 아니면 진즉에 30대에 들어섰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소름 끼칠 정도로 혓짧은 말소리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괜찮을 리 있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좋아할 녀석이 어딨어? 하지만 내 얼굴 보면 다이도지 씨 살아서 못 돌아가는걸요? 그럴걸요? 누구 맘대로? 가식적으로 어리광 부리는 목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져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다이도지는 애써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우지요?
우리가 누군데? 아직 못 듣나 보네. 머메이드예요, 머메이드. 그걸로 알아차릴 줄 알았더니. 다이도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미안하지만 하고 대꾸했다. 거기 인어라는 뜻 말고 또 뭐가 있나? 너무해요. 기억 안 나요? 다이도지 씨 책에 나오는데. 다이도지는 얼떨떨해서 기억을 더듬었다. 상대방은 답답한 듯 답을 밝혔다. 왜요? 다이도지 씨 책에 얼간이 범죄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2인조, 직업 도둑. 다이도지 씨 여자 2인조한테 머메이드라는 가명 붙였잖아요. 아, 혹시 도둑질하러 갈 때마다 몹쓸 꼴 당하고 간신히 도망치는 2인조 절도범 말인가? 응? 집 지키는 개한테 쫓겨서 보물 접시 깨뜨리고 훔친 고급차를 경찰서 바로 앞에서 시동을 꺼뜨리고 골동품이라고 착각해서 시가 500엔밖에 안 되는 동남아시아제 싸구려 공기를 훔치는 그 얼간이 같은. 상황을 기억해내고 말을 멈추었지만 웃음이 치밀어 올랐다. 다이도지가 알기로 일명 머메이드는 체포된 적은 없어도 죽어도 안 고쳐져 해서 상당한 매수를 할애할 가치가 충분했던 전형적인 얼간이 범죄자들이었다. 이 2인조가 여자들이라는 걸 안 것도 원래는 본인들의 얼간이 짓거리 덕분이었다. 어느 집을 빈 집이라 착각하고 빈집털이를 하려던 두 사람은 속옷바람으로 낮잠을 자던 주부와 맞닥뜨리자 요란하게 비명을 지르는 주부에게 괜찮아요. 치안 아니에요. 저희는 여자인걸요. 라고 한 다음 다다미 바닥에 미끄러져 그 집에 가보인 에도시대의 향로를 내팽개치고 도망쳤다. 엄중한 경보장치를 뚫고 밑조사도 철저하게 하고 10중 8구 장물아비와 연계해서, 아니 처음부터 어떤 물건을 훔칠지 의뢰를 받고 활동하는, 주로 미술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로 도둑. 그렇다면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을 테고 실제로 머메이드의 소행이 틀림없는 멋진 성공 사례도 없는 게 아니건만 운이 없는지 미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광역절도범 B117호였지만 기왕이면 근사한 이명을 붙여주자고 생각해서 머메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다. 얼간이다. 미안하게 됐네요.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의 임자는 토라진 것 같았다. 그던 실패도 가끔가다 있긴 했지만 진짜 가끔가다 어쩌다 있었을 뿐이라고요. 게다가 우디는 경찰한테 잡힌 적도 없는걸요? 오히려 다이도지 씨랑 경태 쪽이 얼간이 아니에요? 얼간이든 뭐든 범죄자를 못 잡았잖아요. 어르신 말씀. 다이도지는 등을 돌린 채 저자세로 나왔다. 게다가 머메이드가 체포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다. 얼간이 짓거리 덕에 즉각 경찰이 출동해 이번에야말로 꼭 잡겠다고 포위망을 치고 여자 2인조, 아니 별도로 행동할 경우도 있으니 여자로 범위를 좁혀 조사를 해도 어찌된 영문인지 머메이드는 매번 그 포위망을 빠져나가곤 했다. 하지만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지 나한테? 우디를 얼간이라고 썼잖아요. 그때 업계 내에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단 말이에요. 도둑에게도 업계가 있는 모양이다.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 얘긴지 일목요연하잖아요. 미술품 전문에 여자 2인조 절도범이 우디 말고 또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것도 그렇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다이도지 씨 의외로 바보네요.
일감을 대주는 둘이 그걸 보고 우리한테 일을 맡기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귀중한 미술품을 망가뜨렸다고 야단맞곤 했는데 그래도 미술품 절도는 워낙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꽤 짭짤한 일들을 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딱하게 됐지만 이쪽이 모르는 실패도 어차피 그 줄인지 뭔지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줄만 알 때는 괜찮았지만 의뢰인들이 꺼질 거 아니에요. 보물이 망가질 거라고. 의뢰인이라는 게 보험금 사기가 목적일 때가 꽤 있거든요. 그쪽이 수집가보다 훨씬 많으니까. 보험금을 슬쩍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의뢰인한테 기피 대상이 됐다가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기분은 모르지 않는데 댁들은 지금까지 절도 말고는 중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 어? 지금 상황을 생각해봐. 납치, 감금에 살인미수야. 어? 중죄도 보통 중죄가 아니라고. 그러게요. 게다가 미수가 아니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머메이드의 한쪽은 너무나도 태평하게 덧붙여 말했다. 다이도지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우디가 놓인 바위밭 말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갑자기 확 깊어지거든요. 몸부림이라도 쳐서 주르르 흘러내렸다가는 우리에 들어있는 채로 바다에 풍덩 빠진다고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쥐덫에 쥐가 걸렸을 때 덫째로 물든 양동이에 담가서 죽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클걸요. 다이도지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다. 잠깐 기다려봐. 그럼 덱들을 내 책에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를 죽이겠다는 거야? 주단테 버림받은 탓에 우리 터무니없는 일을 당했다고요. 다이도지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머메이드는 자기 페이스로 얘기를 계속했다. 일감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을 때 직접 의뢰가 들어오면 누구든 무심코 수락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다이도지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다이도지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난감한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약속해 줄래요? 뭘? 다이도지 씨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수수께끼를 좀 풀고 복수 방법을 생각해 준다고. 내가 왜? 나나 파트너나 우리 얘기가 실려있는 건 그렇다 치고 다이도지 씨 책에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한 일이라고 밝혀진 게 아닌 사건도 여러 가지로 추리해서 머메이드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써놨잖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챌 줄 알았는데 하고 우리 둘이 얘기해서 그래서 다이도지 씨를 부른 거예요. 미리 말해두지만 폭력은 없게요. 머리를 쓴 복수 방법. 적이 충격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킬 만큼 강렬한 걸로. 그것도 피는 안 흘리고 우리 짓이라는 게 들통나지 않는 방법이어야만 해요. 도둑에게 납치되어 수수께끼를 풀고 복수 방법까지 생각해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거기까지 생각했다가 다이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와서 뭘 새삼. 그런 일들 처음이 아니니까. 자, 그럼 보기 좋게 수수께끼를 풀어내면 물론 풀어줄게요. 우리는 심술궂지도 냉혹하지도 않은걸요. 다만 역시 사회인인 이상 자기 행동의 책임은 져주길 받았을 뿐이에요. 도둑에게 사회인으로서의 마음 자세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될 줄이야 라고 생각하며
또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다이도지는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뒷이야기를 재촉했다. 3장. 저희 집 가보를 되찾아주면 좋겠어요. 의뢰인은 눈을 내리깔고 띄엄띄엄 말했다. 2주 전 평일 오전이었다. 머메이드는 직업상 광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모종의 상점을 운영해 왔는데 그곳에 훌쩍 들어온 손님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순간 느닷없이 비밀 직업 쪽에 의뢰를 하기 시작했으니 머메이드 2인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무슨 말씀이죠? 미기와가 말했다. 여기서 잠깐 작가의 설명입니다. 다이도지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노가미 미기와라고 이름을 댔던 쪽을 미기와라고 부르겠다고 머메이드의 한쪽이 말했다. 그럼 댁은? 하고 다이도지가 묻자 그녀는 그럼 난 히다리라고 하죠 라고 대답했다. 미기와는 일본어로 오른쪽, 히다리는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미기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품이 있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최근 유행하는 검은색 자외선 차단 모자를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푹 눌러 쓰고 커다란 선글라스까지 꼈다. 보라색 정장 목 언저리에는 하얀 레이스가 보였다.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하고 다리에는 정맥류가 보였지만 그래도 걸음걸이는 확실해 보였다. 도둑분 맞으시지요? 의뢰인은 의아스레 물었다. 미기와와 히다리는 시선을 흘낏 주고받고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저런,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아닌가요? 물론 아닙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건실한 상인이에요. 아유, 이상하네요. 아니요, 그게 제 조카한테 말이죠. 어디 적당한 도둑분이 없겠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조카가 여기로 찾아가면 틀림없이 흔쾌히 맡아줄 거라고 해서 그만. 옷차림으로 보건대 좋은 집 마나님이겠거니 짐작하긴 했지만 적당한 도둑분이라니 그것 참 세상 물정 모르는 표현이었다. 두 사람은 어이가 없었지만 조카라는 인물에게 흥미가 생겼다. 두 사람이 여기서 작업하는 건 그저 대회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이한 조카분이시군요. 어떤 분이죠? 노부인은 조카의 이름을 말했다. 미기와와 히다리는 또다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노부인의 조카는 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존재였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특이한 성격이라 경찰서 털기를 좋아했다. 엄중한 경계를 뚫고 경찰이 압수한 각성제를 감쪽같이 훔쳐냈다는 전설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너무나도 멋진 수법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내부의 범행을 의심해 죄를 뒤집어 쓰고 처분당한 경찰관이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보아하니 조카를 아시는 것 같군요. 미기와는 헛기침을 했다. 전설적인 도둑 이야기를 듣고 그만 흥분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었다. 소문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유명한 대도둑이라고요? 이상하네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조카의 동업자분들 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전설적인 도둑의 고모답게 노부인은 당당하게 말하고는 턱을 쓱 치켜들었다. 수쓰기는 그만합시다. 두 분을 고용할 테니 제 가보를 되찾아 주세요. 무사히 되찾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200만을 드리지요. 만약 조카분이 유명한 대도둑이시라면 조카분한테 부탁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 애는 요통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미술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능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즉, 두 분이죠, 물론. 거절해도 상관은 없어요. 조카가 추천해 준 건 두 분만은 아니니까요. 사실은 좀 더 기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지 두 분 얘기를 듣고 이 두 분이라면 해주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전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니까요. 아마 아주 어려운 일일 테고 두 분이 자신 없다면 다른 데를 찾아보겠어요. 미기와와 히다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쓰기 하지 말라던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 노부인은 도둑의 직업의식과 자존심을 교묘하게 자극해 두 사람이 일을 맡게 하려 하고 있었다. 자세한 얘기를 먼저 듣죠. 가게 안에서 해도 괜찮은데요. 저희는 외주가 많고 일손도 적기 때문에 1시간쯤 가게 닫는 일이 자주 있어요. 게다가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야 낮에는 손님도 안 올 테고요. 이윽고 자리를 잡자 노부인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얘기였다. 그녀의 친정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다. 400년 전 거라고 얘기가 된답니다. 노부인은 싸구려 차를 홀짝거리며 설명했다. 이게 그 청자 항아리인데 걸쭉한 감촉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풍치가 있지요. 하지만 평소에는 광 깊숙이 보관하다가요 설에만 내놓곤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나 봅니다. 3년 전 정초에 대를 이은 노부인의 오빠가 뇌일혈로 쓰러졌다. 오빠는 오랫동안 하자키에서 고다마 부동산이라는 점포를 열고 부동산업을 해왔는데 그때는 이미 큰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월 30만 엔의 수당을 받으며 안락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부동산업이 심각한 경영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모양이었다. 오빠는 옛날부터 고지식한 사람이었으려니와 고생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가게가 어려워질 리 없다는 게 오빠 생각이지요. 이렇게 불황이 계속되면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경영이 쉽지 않다는 걸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결국 적자가 이어지고 기사회생을 노린 아파트 사업까지 실패로 끝나면서 고다마 부동산의 현 사장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수당을 줄이겠다고 선고했다. 집 있겠다. 땅도 있겠다. 생활비는 죄다 큰아들 가족이 되겠다. 연금만 해도 20만 엔이나 되는데 경영이 어려울 때쯤은 수당을 줄여도 할 말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늦바람이 났다고 할지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풍류에 빠져서는 서와 골동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저 일밖에 모르던 남자가 노년이 되어 갑자기 공부한다고 보는 눈이 생길 리 없었다. 보는 눈은커녕 풍류를 아는 나라는 새로운 자기상에 도취되어 역시 눈이 높으시군요 하고 치켜세워주기만 하면 본인을 제외한 다른 누구의 눈에도 지저분한 찻잔으로만 보이는 것을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마당이었다. 그러니 수당이 끊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됐던 것이다. 오빠도 꽤 버틴 모양이지만 큰아들도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때만은 단호하게 나와서 결국 수당을 10만 엔까지 낮췄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오빠는 그게 불만이었겠지요. 이걸로 골동품 열도 식지 않을까 했는데 되레 불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됐어요. 점포에 돈을 빼돌리질 않나 손자의 저금에 손을 대지 않나 여발한 듯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닥치는 대로 허섭쓰레기를 사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단골 골동품 상점 시바젠의 주인에게는 갓난아이의 팔을 갖고 있고 팔을 짊어진 오리 그 자체로 보였을 것이다. 방금 읽은 문장은요,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둘 다 봉으로 보였다라는 말이라는데 번역가가 굳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두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시바젠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없이 듣고 있던 미가와가 큰 소리로 말하고는 들고 있던 가위를 부르짖었다. 시바젠은 머메이드에게도 모르는 이름이 아니었다. 아니, 모르는 건 고사하고 원수의 이름이었다. 전에 아버지 집에서 그림을 가지고 나와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 병으로 위독한 아버지가 죽어 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버지와 동거 중인 형이 먼저 차지해버릴 우려가 있으니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에 확보해두고 싶다는 얘기였다. 형제 사이가 어지간히 나쁜 것인지 유산 문제가 얽히면 탐욕이 생기는 법이어서인지 어이없어 하면서도 의뢰를 수락했는데 가족이 환자 곁을 지키느라 아무도 없는 집에 가보고 놀랐다. 집 앞에 트럭이 서 있고 남자 몇 명이 백주부터 당당하게 집안에서 그림을 내오는 것이 아닌가. 그걸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시바젠이었다. 수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이건만 그는 사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처분을 일임했다는 서류를 내보이고 민환 변호사를 내세워 결국 여러 보물을 차지하고 말았다. 보아하니 시바젠은 괜찮은 보물이 있는 집의 정보를 수집해 두었다가 호주가 죽어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달려와 이런 방법으로 귀중한 물품을 손에 넣는 모양이었다. 불난집 도둑, 조의금 도둑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비열한 악당이었다. 아시는군요. 몹쓸 놈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 시바젠이 어떤 수를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3년 전 설에 오빠가 꼭 갖고 싶어 할 듯한 물품을 시바젠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젠이 이렇게 말했대요. 단골 손님이시니까 외상으로 드리죠. 하지만 자기네도 장사다 보니 담보가 있었으면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대 가보라는 그 청자 항아리는 어떻겠냐고. 그걸 담보로 주시면은 자기네도 안심하고 내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혹시 돈을 마련 못하더라도 물품을 반환해 주시면 그 항아리는 돌려주겠다고요. 노부인은 막힘없이 잘도 떠들었다. 이 경위를 어지간히 오래 생각한 듯 했다.
오빠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겠죠. 그건 가보니까 아들도 무시하지는 못할 거다. 그걸 담보로 맡기면 바로 돈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가보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길 리 없지요. 아들은 단지를 되찾고 싶으면 그 물품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단칼에 거절했다. 오빠도 가보와 맞바꿀 정도로 그 물품이 갖고 싶은가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시바젠을 만나 없던 얘기로 하자고 했지만 쓰레기 같은 물건 하나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값비싼 항아리를 손에 넣었으니 돌려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오빠는 분개한 나머지 뇌일혈로 쓰러졌어요. 지금도 살아는 있지만 가끔 제가 직접 목을 졸라주고 싶어지더군요. 바보 같은 열에 들떠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항아리를 뺏긴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보물인데 아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노부인은 콧구멍을 부풀렸다. 평화로운 절도범은 움찔했다. 그래서 그 청자 항아리를 되찾고 싶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노부인은 사진을 한 장 내밀었다. 이게 저희 집안 가보인 항아리입니다. 제대로 조명을 주어서 찍은 사진이었다. 완만한 곡선을 지닌 항아리는 제법 괜찮은 일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청자 항아리의 훌륭함을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다면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비교적 자그마해요. 크기를 재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마 이쯤 될 거예요. 노부인은 30cm 정도 높이로 손을 들어 보였다. 두 사람은 맥이 빠졌다. 그렇게 작습니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자키 서해안 근처에 쇼토 팰리스라는 거창한 이름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름도 거창하지만 한낱 아파트 주제에 문지기가 있지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하고 카드키가 필요해요. 거기 6층 606호에 시바젠이 삽니다. 그 악당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는지 저희 가보를 침실에 장식해 두었더군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관자놀이에 핏줄이 불끈거리는 노부인에게 진저리를 치며 미기화가 물었다. 잡지에 실려 있더라고요. 보세요. 노부인이 내민 잡지는 최근 유난히 늘어난 중년 이상에게 풍류인인 척하도록 부추기는 컨셉의 잡지 중 하나였다. 그 잡지에 나의 일품이라는 코너에 2인조도 잘 아는 시바젠이 등장해 사진 속에서 작은 향로를 안고 득의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카피는 옛것을 아는 풍류인, 취미와 일이 하나가 된 행복한 인생. 뒤쪽에 청자 항아리 비슷한 것이 얼핏 보였다. 이래서야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떠세요?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착수금으로 20만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180만에는 물품하고 교환하기로 하지요. 망설인 건 잠깐뿐이었다. 머메이드는 의뢰를 수락했다. 4장. 그로부터 며칠 뒤 쇼토 팰리스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감색 차이니스 칼라 여름 정장에
안경, 옅은 화장, 꽉 붙들어 맨 머리, 검정 펌프스. 진부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보수적인 사장 비서 그 자체다 싶은 복장이었다. 그러나 키는 175cm 이상. 못 보고 지나칠래야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카드키를 써서 정면 현관을 지나서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비원에게 생긋 미소를 지었다. 706호 아야세 선생님 댁 빌려쓰기로 약속한 사람인데요. 경비원은 경계를 풀고 들고 있던 보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와시마 레이코 씨죠? 아야세 선생님 비서분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에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아직 모릅니다. 가와시마 레이코라 불린 여자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될 수 있으면 2, 3일 안에 끝내고 싶은데 일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그러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은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자그마한 보스턴 백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원래는 직무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이다. 감춰두었던 만화 잡지를 꺼내 다시 보기 시작했다. 가와시마 레이코라고 이름을 댄 여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기와는 7층에서 내려 706호 앞에 멈춰 섰다. 현관에는 카드키와 실린더 자물쇠가 둘, 부수는 것도 귀찮을 듯 했다. 카드키가 경비실 컴퓨터와 직결되는 타입일 것이다. 미기와는 열쇠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아하게 문을 열었다. 방 둘에 식당 겸 부엌이 있는 집은 깜짝 놀랄 만큼 살풍경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류 작가인 집주인 아야세 메구미 선생은 원래 이 집을 작업실로 구입했지만 교통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도심으로 돌아가 1년 전부터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미기와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 재킷을 벗어던지고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몸을 기대고 내려다보았다. 606호 베란다가 보였다. 식은 죽 먹기로군. 그 분통 터지는 죽어도 안 고쳐져의 실패담이 공표된 이래로 그들을 저버렸던 운이 드디어 트였다. 하자키 해안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라면 주민의 절반은 주말에만 여기에 올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했다. 그 중에서도 귀찮다고 발걸음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계산 역시 적중했다. 낯선 사람이 드나들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직업의 사람을 골라보기로 했다. 보기 좋게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을 찾아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것이 시바젠의 바로 윗집일 줄이야. 히다리가 도심에 있는 아야세 메구미의 집에 잠깐 실례해서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써놓은 종이를 손쉽게 찾아냈다. 보아하니 아야세 메구미는 이따금 추리소설도 쓰는 데 비해서는 꽤 얼빠진 사람인 듯 도둑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고 하물며 열쇠를 숨겨둬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모양이었다. 열쇠는 신발장 위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들어있었다. 남은 일은 히다리가 경비회사에 연락하는 것뿐. 미기와는 눈 깜짝할 새에 잠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된 이상은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떠나고 싶었다. 미기와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바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가 시바젠입니까? 미기와는 굵은 목소리로 거만하게 말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시바젠 주인 본인이었다. 가마쿠라에 있는 그의 가게에 여러 번 찾아가 본인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끈적끈적한 말투도 들을 만큼 들었으니 틀림없었다.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기와는 전화를 끊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경치 중에 인적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말하자면 히자키 바다에 뜬 하얀 요트 그림자뿐. 저 정도면 너무 멀어서 눈치챌 염려도 없을 테고 설사 눈치채더라도 신고하기 전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청바지로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유리칼을 입에 문 다음 미기와는 베란다의 비상용 사다리 뚜껑을 열었다. 사다리를 타고 신속한 동작으로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가 내부를 확인했다. 실내에 인기척은 없었다. 미기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물쇠 근처의 유리를 둥글게 잘라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유리를 떼어내고는 손을 넣어 자물쇠를 열었다. 사다리를 내려서 실내로 들어가기까지 총 15초도 걸리지 않았다. 커튼을 딱 붙여 도로 친 다음 미기와는 서둘러 침실로 갔다. 다행히 706호와 구조가 같았다. 청자 항아리는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였다. 이거 거짓말이겠지? 미기와는 망연자실해서 우뚝 섰다. 청자 항아리는 잡지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다. 시바젠의 뒤로 극히 일부분만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던 셈인데 시바젠이 침대 앞 소파에 앉아 있다 하면 그 바로 뒤 선반에 청자 항아리가 있었다. 형태도 노부인이 가져온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크기가 달랐다. 30cm는 어림도 없었다. 높이만 1.5m, 지름 50cm 이상. 한아름은 고사하고 들어올린 순간 뒤로 벌렁 낮아빠질성 싶었다. 물론 비상사다리로 혼자서 운반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당연히 아니었다. 무슨 착오가 아닐까 해서 미기와는 얼마 동안 실내를 물색했다. 취미와 일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사기와 도둑질을 겸하는 남자답게 자기 집을 장사도구로 장식할 마음은 없는 모양이었다. 실내에는 골동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았고 이 청자 항아리가 유일했다. 사진 촬영 때는 가게에서 적당한 물품들을 가져와 풍류인인 척 집안을 장식하고 허세를 부린 것이 틀림없었다. 요컨대 할머니의 착각이라는 얘기였다. 젠장. 퇴각하기는 해야 하는데 유리칼로 창문에 커다랗게 구멍을 내고 말았다. 그걸 못 보고 지나칠 바보는 없으리라. 즉, 당분간 이 집에 다시 침입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아파트 경비도 더 엄중해질 테고 경찰까지 관여할 가능성도 컸다. 미기와는 들어왔을 때보다도 빨리 위층으로 돌아갔다. 안으로 돌아가 커튼을 치고 서둘러 히다리에게 전화했다. 1m 50cm? 농담이겠지? 농담이 아니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야. 젠장. 그 노망난 할망구가. 이거 완전 허탕이잖아. 뭐 사진에서는 뒤쪽에 있었으니 크기도 대중에 안 잡혔을 테고 머릿속은 청자항아리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 테니까 하는 수 없지. 철도하자. 차 갖고 갈 테니까 나와. 미기와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는 짐을 꾸려 밖으로 나왔다. 정면 현관의 경비원은 며칠 머무른다던 손님이 30분도 안 돼서 왔을 때와 똑같은 차림새로 나가는 걸 보고 놀라겠지만 그걸 상관할 때가 아니었다.
물론 항아리를 손에 넣었을 때는 그렇게 의심받기 쉽게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 희다리가 배달 온 척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가 상자를 들고 돌아간다. 그 상자 안에는 미기와가 입고 왔던 옷과 항아리가 들어있을 예정이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수고를 들이는 것조차 아까웠다. 미기와는 당당하게 정면 현관을 나서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희다리의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 희다리가 물었다. 할머니한테 전화해봤어? 아직 그럴 경황도 없었어. 어이쿠야, 기껏 짭짤한 일거리가 생겼다 했더니 180만 원이 날아갔군. 투덜거리는 희다리 옆에서 미기와는 노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것은 지금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쓸데없이 정중한 여자의 목소리였다.